애프터 버블은 근대 자본주의는 연명할 수 있을까라고 책 표지에 쓰여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측해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파악한 내용들이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들어보시고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프터 버블. 근대 자본주의는 연명할 수 있을까? 오바타 세키 지음, 미세기 출판사. 남다른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의 충격적인 미래 예측. 실무에 정통한 오바타 교수는 일본 정부와 사회가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본다. 또한 일본을 중심으로 대담하게 세계 경제를 예측하여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려보게 한다. 일본의 경제가 결국 세계의 경제 현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경제와 버블의 관계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다. 한승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생경제학 저자. 지은이 오바타 세키, 1967년생, 1992년 도쿄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 대장성에 들어갔다. 지금의 재무성. 1999년 퇴직, 2000년 IMF 여름 인턴, 2001년에서 2003년 히토스바시 대학 경제연구소 전임 강사, 2001년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 2003년부터 게이오 기즈쿠 대학 대학원 경영관리 연구과 부교수, 전공은 행동 파이낸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행정법인 운용위원. 주요 저서로 버블 경제학, 인터넷 주식의 심리학, 리플레이션은 위험하다, 모든 경제는 버블로 통한다, 성장 전략 속임수, 하이브리드 버블, GPIF 세계 최대의 기관 투자가 있다. 버블이 만들어낸 경제성장, 버블이 파괴한 경제성장. 버블 애프터 버블. 버블은 언제나 버블 애프터 버블이다. 이것이 버블의 기본 구조이자 본질이다. 버블 다음에 버블이 오고 버블이 붕괴하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버블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버블이 붕괴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다시금 버블이 필요해진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버블은 부풀어 오르기에 터진다. 터지면 쪼그라든다. 그때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다시 부풀리는 수밖에 없다. 쪼그라든 것은 부풀리는 것 말고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한 번 외부의 힘으로 부풀린 것은 터지거나 쪼그라들거나 쪼그라든 것을 부풀리거나 어느 하나의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안정된 상태로는 영원히 되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큰 문제다. 같은 크기로 계속 존재할 수 없다.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것밖에 계속 존재할 방법이 없다. 그것 말고는 터지거나 쪼그라들거나 어느 쪽이 되었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밖에 없다. 버블 경제는 이러한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주로 금융시장의 버블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버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버블의 주 무대는 바로 버블 경제다. 금융시장의 버블은 좀 더 알기 쉬운 형태로 일어나서 화려하게 부풀어 오른 후 드라마틱하게 터지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일 뿐이다. 경제 전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좁은 곳에서 상징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금융시장의 버블이다. 버블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외부의 힘으로 부풀린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린 버블의 정의로 버블의 본질이다. 버블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화폐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화폐를 매개로 하는 교환을 통해 부가 축적되므로 생산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환이 자본주의의 기초라는 관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 주장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나는 자본주의가 버블의 한 형태로 버블이 자본주의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정의를 따지자면 끝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른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고찰한다. 중세 이후에 시작된 근대 자본주의가 버블의 한 예이기 때문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버블이다. 버블을 외부의 힘으로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정의 내렸는데, 그렇다면 버블 경제는 무엇일까? 자급자족에서 벗어난 경제 상태, 즉 동일 규모에서 경제 순환을 반복하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다. 본디 경제는 일정하고 변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생물은 모두 같고 인간 사회도 원래는 같다. 이때 생산력의 상승, 가령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고 하자. 농업의 발명도 좋고, 도구의 사용도 좋고, 언어의 발명도 좋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구가 증가한다. 생물은 종을 번식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여력이 생기면 개체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것이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의 인구론이자 멜서스식 경제 성장으로 일정하고 변함이 없는 상태의 경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첫 번째 지표는 인구다. 기후가 좋으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인구가 늘어난다. 인구 증가와 풍요로운 경제가 같다고 보는 것이 생물 관점의 인류사다. 인류는 어째서 이 안정적인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안정적인 자급자족 경제에서 탈피한 전형적인 예가 근대 자본주의다. 여기서는 유럽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중세 봉건제 시기에는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계급이 있어 노예 소작인 혹은 자영농 위에 봉건 영주가 있고, 또 그 위에 왕이 있었다.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잉여가 생겼다. 잉여의 일부는 자영농에도 축적되었지만 대부분은 영주, 귀족, 왕에게 축적되었다. 그 밖에는 똑같은 자급자족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급자족 순환 경제의 바뀌기는 하나 사회 일부의 부가 조금씩 축적되어 갔다. 축적된 부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 근대 자본주의다.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버블 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유동화, 외부, 프론티어다. 이것이 유럽에서 탄생한 것은 1492년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다. 다시 말해 순환 경제의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주입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순환 속에서의 인구 증가 말고는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부가 유입되지 않고서는 인구 재생산 말고는 전년보다 증가한 수요가 오래 생겨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대항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부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외부의 잉여 생산물을 팔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물건을 들여왔다. 이때 식민지나 주민으로부터 수탈하고 수탈한 부를 지출하면서 비로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지출은 곧 왕과 귀족들의 낭비였다. 그는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존바르트가 사치와 자본주의에서 말한 자본주의의 탄생 이론인데 나는 다른 시대에도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궁정에서 파티를 열고 여성들을 치장하게 하며 선물을 보내 관심을 끌고자 하는 연애를 통한 낭비가 없었다면 자본주의의 시작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쌓아온 부를 귀족들이 단숨에 낭비한 것이다. 이 현상이 도시의 하층민들에게도 퍼지면서 경제 성장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생산력의 상승,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분업의 발전을 통한 생산력의 비약적인 상승이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상승해도 돈을 쓸 만한 사람이 없으면 수요는 커지지 않는다. 물건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데서 빠져나와 경제 성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외부에서 새로운 수요가 유입되어야 한다. 그것이 외부의 발견, 즉 신대륙의 등장이자 새로운 물건의 등장이자 그것을 사기 위한 축적된 부의 방출이었다. 도시는 버블의 상징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버블이다. 도시로 집중하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서다. 도시 소비 문화의 탄생, 똑같은 반복이 아닌 새로운 소비,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것이다. 일찍이 정통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시대까지는 재화가 사치품과 필수품으로 나뉘어 농민은 필수품만 소비하고 지주 또는 귀족들이 필수품과 사치품을 소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상주의와 자유무역의 의견이 대립할 때도 사치품과 필수품의 구별은 중요했는데 자유무역이 귀족과 지주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농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본론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나는 자본주의 발전과 종교개혁이 동시대에 이루어진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 자본의 자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인데 자본 증식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짐에 따라 자본주의의 고삐가 풀리며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 영주, 귀족, 왕의 위에는 신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 자본의 영원한 증식, 자기 증식에 대한 브레이크, 즉 오늘날의 거버넌스는 신 또는 교회를 통해 가까스로 유지되었다. 형식뿐이더라도 브레이크는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추락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아닌 개인의 신앙과 성서만 있으면 충분해지자 그 후로는 각자의 해석이 중요해졌다.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믿으면 그만이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유대인이 금육을 맡은 것은 기독교 사회의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거버넌스가 그나마 남아있던 시대에는
비기독교인만이 자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어쨌든 자본주의는 외부로부터의 유입, 이를 계기로 하는 유동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또 유동화를 통해 국경과 대륙을 넘나드는 교역과 사람의 이동이 급격히 늘어 도시로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잉여와 소비를 만들어내어 자본주의의 확대, 즉 버블의 확대가 촉진되었다. 버블의 세 가지 순환. 안정적인 순환을 벗어나 버블이 시작되면 경제는 버블의 순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유럽 경제의 경우 지금은 1492년에 시작된 버블 확대기의 중간에 있다. 서양 근대 자본주의는 바로 장기 순환에서 1492년에 시작된 버블 확대기다. 중세의 안정적인 경제 순환 뒤에 온 버블 확대기 말이다. 버블 확대기에서 볼 때 중세는 버블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암흑기지만 안정적으로 자급자족하며 경제 수준을 향상해 나간 좋은 순환을 보인 안정기이자 진정한 경제력의 축적기였다. 중세는 그 전의 버블 순환이 끝난 후에 성립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최고치를 맞은 버블 순환 다음의 버블 순환이 근대 자본주의 시대다. 중세는 그 사이에 있었던 안정기다. 그렇다면 버블은 커다란 순환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순환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순환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장기 순환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순환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서 극에 달한 장기 순환이 처음이고 중세라는 안정기를 거쳐 근대 자본주의라는 버블 확대 국면으로 옮겨간 장기 순환이 그 다음이다. 둘째, 각각의 장기 순환 내부에서 진행되는 중기 순환들이다. 예를 들어 제1장에서 다루는 1990년 냉전 종료 후에 시작된 버블은 중기 순환에 해당한다. 근대 자본주의라는 장기 순환에 속한 중기 순환이다. 그 전의 중기 순환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시작된 고도 성장 중기 순환으로 이는 석유 파동으로 막을 내렸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정체기로 1990년 이후에 일어난 중기 순환의 준비 단계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을 보자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기 순환의 버블 확대기가 시작되어 그 잉여물이 충돌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고 이 버블이 붕괴된 것이 세계대공황이었다. 19세기 말은 제국주의 시대로 불황을 반복하며 후퇴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통 버블이라고 부르는 단기 순환이 있다. 냉전 종료 후 이행 경제 버블이 있었는데 이것이 붕괴하고 IT 버블이 등장했으며 이 또한 테러와 엔론 사태로 붕괴하고 세계적인 금융 완화로 세계 금융 버블이 생겨났다. 이때 EU 버블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끝이 났고 리먼 사태에서 회복되면서 양적 완화 버블이 생겨났다. 단기 순환에서는 단기 버블과 그것의 붕괴,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한 버블 생성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바로 버블 애프터 버블이다. 경제 성장은 버블의 확대. 근대 이후의 경제 성장은 버블 확대 그 자체로 버블의 확대가 경제 규모의 확대와 1인당 GDP 상승을 가져왔다. 그리고 GDP 상승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은 사치품의 소비 확대와
도시에서 일어나는 대량 소비 사회의 확대를 가져왔다. 20세기 미국의 경제 성장, 일본의 고도 성장은 3대 가전,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를 통해 주부가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여가라는 개념이 탄생하면서 실현되었다. 돈으로 편의성을 사고 여가 시간에 오락 소비를 확대한 것이 고도 성장을 숫자로 뒷받침하는 소비 확대를 낳은 것이다. 현대에 들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실질 생활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편의성, 오락이라는 사치품의 소비만 늘어나는데 그 수준이 개인마다 다르므로 거기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명품족이라 불리는 부유층들은 큰돈을 들여 유기농 식재료를 사고 아침에 유기농 채소 샐러드를 먹고 유기농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다. 하지만 집에서 기른 채소와 산이나 바다에서 구한 육고기와 생선을 먹던 자급자족민이 누리던 것보다 신선하지 않은 것들을 큰돈을 내고 시장을 통해 손에 넣으면서 GDP를 상승시킨다. 그리고 도시의 대량 소비를 위해 일하는 유통업 종사자들이 도시에 정착해서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돈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서 소득이 낮으면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빈곤은 도시 문제이며 격차 사회는 경제 성장이 버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코로나 위기와 버블의 마지막 국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자. 사회가 감염병에 우왕좌왕한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진 사회, 20세기 초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성장을 실현한 사회가 20세기 초의 감염병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집에 머무르기, 이동 제한, 마스크 착용 같은 수단밖에 내놓지 못하고 이 정도 대책을 실행하는데도 온 사회가 떠들썩하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사회는 최근 수백 년간 버블과 버블성 소비 말고는 그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일까? 이 위기에 우리 사회는 반성은커녕 오락 소비가 불가능해지자 공황 상태가 되어 오락 소비를 어떻게 회복할지로 요동치고 있다. 이제 자급자족이라는 기본 순환 경제로 돌아가 현대에 들어 잊힌 의식주, 그리고 의료, 교육 등 기본적 필수품의 품질 수준을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씩 향상해 나가는 본질적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향하는 곳은 버블의 최종 국면이다. 버블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버블을 만들어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또 단기 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늘 그래왔지만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다. 이 버블이 붕괴하면 기가 없기 때문이다. 버블의 최종 국면. 왜일까? 이번에는 버블을 다시 만들어낼 자원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0년에 시작된 중기순환이 끝날 것이다. 리먼 사태로 끝날 가능성이 컸지만 세계는 일본 은행으로부터 양적 완화라는 수단을 수입해서 극복했다. 그러나 중기 버블은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으므로 실물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장기 정체론이 고개를 들며 재정 수입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로 근대 자본주의 현재의 장기 순환을 만든 중심지인 미국이 패닉에 빠지면서
한계를 넘은 양적 완화가 또 이루어졌다. 금융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 위기가 찾아오면 재정 투입은 한계를 넘게 될 것이다. 그 버블이 붕괴하면 버블 외부로부터의 주입은 없다. 주입할 자원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 순환이 끝날 것이다. 이것으로 근대 자본주의라는 장기 순환이 막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미국 버블 경제, 유럽 버블 경제 바깥에 중국 경제가 외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버블 경제와 일체화되어 있는 중국 경제가 함께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 기능하며 미국과 유럽의 버블 경제를 집어삼켜 자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기 순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으며 동시에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달렸다. 중국의 패권을 넘기고 장기 버블 국면의 붕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근대 자본주의 버블 붕괴를 받아들이고 세계 장기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유럽과 미국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